자, 어쨌든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하면 GDP 중에서 이 GDP 만들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나누었냐라는 거죠. 분별한 것은 나누냐. 피용자 보수, 영업익력, 고정자본 소모, 이렇게 세금, 이렇게 나눠지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피용자 보수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근로자의 몫이 뭐, 줄었다라는 그 주장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실제적으로 총량으로 봐가지고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뭐, 더 주고 싶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 경제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아마 인구 구조가 이제 뒤에 고령화가 나오죠. 그리고 고령화 과정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용자 보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할 사람이 지금 자본은 많은데 비해서 일할 사람이 준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의 대외가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 그래서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 차원에서는 이게 더 늘어날 요인은 있는데 이게 또 늘어난 것은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인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주로 투입되는 자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생산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한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 현재 우리나라 뭐 공장, 기업들을 보면 생산 라인을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뭐 첨단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추적할 건, 따라갈 때는 더 없죠. 가장 첨단으로 와 있고, 가장 자동화가 잘 돼 있고, 물론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보다 더 자동화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옛날같이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 기술 향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익료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자본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다는 것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재산이 늘은 겁니다. 재산이 늘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은 재산이 는 거죠. 소득이 더 늘어가지고 소득을 저축을 더 많이 해가 재산이 는 거죠. 재산이 늘었다 그러면 그 재산을 공장이나 기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투자나 아니면 어떤 물질로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만큼 다 투자가 된 겁니다. 자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럼 그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이 영업익료가 점점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거야 뭐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잘 성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잘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성장이 계속 잘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 보수로서는 더 나을 수가 있지만 영업익료 차원에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영업익료 부분은 오히려 자본당 영업익료는 줄게 됩니다. 자본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이 뭐랄까 반대 급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죠.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자본 중궁장대형 산업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요 밑에 부분, 지출 측면 구성을 보겠습니다. 지출 측면. 자, 아까 세금이 지출 아니냐?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집에서 세금이 지출같이 보인다.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본 지출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지출입니다. 자, 이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것도 동일한 대상은 GDP입니다. 1년 동안 만든 총량이죠. 그걸 가지고 누가 썼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그 GDP를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출입니다. 그래 보면 크게 나누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세 개 나눕니다. 가게에서 소위 소비용으로 물건을 썼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집에서 썼어. 그걸 구입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가계에서 소비용으로 지출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에서 아니면 한림대학교에서 뭐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에 들어갑니다. 투자. 그러니까 동일한 자동차인데 물건은 동일한 물건인데 어떤 용도에 사용했냐에 따라 가지고 지출 구성이 달라집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기업이 쓰는 것은 투자용입니다. 그 기업이 그 자동차를 뜯어먹는 건 아니죠. 그 자동차 가지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기업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높이는 차원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에 투자하거나 자동차에 투자하거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쓰는 모든 것은 기업이 구입한 것은 모든 것은 다 투자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이 밥을 먹어도 투자입니다. 기업 직원들이 간식을 위해 가지고 간식 먹을 걸 과자를 샀다. 그것도 이 GDP 이 지출 측면 구성에 쓰는 투자로 들어갑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지출은 우리가 투자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만약에 국가기관 춘천시나 강원도에서 샀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거죠. 국가에 쓰는 것은 정부 지출. 즉 동일한 물건인데 이건 물건의 성질 차원이 아니라 용도 차원이죠.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이제 그 기관마다 그 물건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기관 고유의 성질이 있는 거죠. 고유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 물건의 지출 분류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자동차인데 가게에서 사면 소비고 기업이 사면 투자고 그 다음에 국가가 사면 그건 정부 지출인 겁니다. 뭐 동일한 자동차인데 한림대학교가 사면 한림대학교는 소위 사립대학이죠. 그런 기업입니다. 민간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가 사면 투자로 분류되지만 강원대학교가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강원대학은 국립이죠. 국립이라 그러면 국가기관입니다. 그건 정부 지출로 분류됩니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분류상의 문제죠. 분류상에서 같은 대학이지만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르게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우리나라 만들어지는 1년 GDP를 가지고 소비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에 이제 가게에서 소비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생산을 위해 가지고 또는 내년의 생산을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국가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공공재 및 공유자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쓰기도 하는 이 세 개 중으로 주로 나누어집니다. 뭐 밑에도 있지만 메이저는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로 드는데 이제 재고의 변화가 있죠. 이건 조금 너무 전문적이지만 뭐 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없네요. 재고라는 것은 안 팔리고 남은 물건입니다.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재고 안 팔리고 남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물건? 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남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것은 이제 안 팔렸으니까 소비는 아니죠. 소비도 아니고 정부 지출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물건 만든 회사의 투자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투자로. 물론 이제 이것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귀중품 순취득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다 투자로 간주합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또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수출과 수입입니다. GDP에서는. 자, GDP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했는데 왜 수출과 수입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GDP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냐라는 건데 생산 차원에서는 국내 총생산량입니다. 지출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출은 국산을 썼는지 수입제를 썼는지 모르죠. 자동차 지출이다. 그러면 자동차는 국산도 있고 수입제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국산과 수입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실은 국내 생산되지 않는 수입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수입제를 그냥 몽땅 수입 액수로 빼버립니다. 이 안에 계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 안 된 수입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거고, 그러나 이제 소비를 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소비에 수입제 소비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총 GDP를 볼 때는 그게 GDP에다가 우회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총량을 빼죠. 그 다음에 또 GDP 볼 때 우리나라 GDP에서 또 여기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처리 안 되고 지출 안 되고 외국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이 지출한 부분은 우리가 소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이 뭐 소비인자 정부 지출에도 투자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 외국으로 나간 물건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GDP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서비스를 뺀다 그러면 제조업 생산 중에서 거의 뭐 한 60% 이상이 외국으로 수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많은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 안 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수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과 수입을 빼면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고 외국 물건을 수입한 걸 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차액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수출 수입의 차익은 거의 0에 가깝다.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상수지 아니면 무역수지, 그냥 무역수지로 본다 그러면 무역수지가 아니면 경상수지로 보든지 뭐 비슷한 개념인데 보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나라에 따라가 어떤 나라는 무역수지가 흑자가 지속되는 나라도 있고 적자가 지속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흑자, 적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흑자,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다. 전체 수출 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건 무시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무시하고 이거 세 개가 본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예를 본다 그러면 요 차액이 그렇게 무시할 액수는 아닌 게 최근에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문제는 되죠. 문제되는 건데. 자, 이 값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총 GDP 중에서 각 구성의 비율입니다. 각 구성의 비율인데, 자, 여기서 민간 소비가 48.5%, 거의 절반입니다. 즉, 우리나라 GDP 절반을 가계에서 소비를 한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만든 물건의 절반은 소비를 하고 30%는 3분의 1 정도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한다. 거기는 감가상각 투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자본 소모 20%만큼 기계가 낡았으면 그 20%는 최소한 보충해줘야지 그 나라 자본 생산 설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30%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투자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만약에 이게 20%만큼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라는 퇴보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퇴보 문제가 되죠. 그래서 30%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7% 정도가 20% 채 안 되죠. 국가가 사용합니다. 국가가. 물론 이제 국가가 이게 국가가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개인들, 가게들한테 보조금을 주기도 하는 거죠. 앞에 이게 보조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요번같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안 되면 무슨 그 곤란한 계층에 대해 가지고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이만큼 쓴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합치면 거의 뭐 한 100%에 가깝죠. 95% 정도는 되죠.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절반이 소비, 그 다음에 30%가 투자, 그 다음에 20%가 국가가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살림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보다 더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소비는 더 비중이 작습니다. 미국은 소비 비중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GDP 중에서 소비 비중은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도 열심히 공장을 짓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비중이 더 높다. 투자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뭐 지금 다 먹으면 좋겠지만 지금 먹는 것보다는 더 투자해가지고 더 키워서 나중에 오랫동안 더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그 다음 국가의 비중이라는 것은 이건 나라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비중이 높은 나라 뭐 유럽이나 뭐 지금 현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비중이 높죠.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가 많은 부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직 선진국만큼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 그 정도 선진국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경제 상황과 그 다음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이게 투자고 두 개 합쳤어.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요것만 본다 그러면 수출이 우리나라 GDP의 4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생산품의 절반 정도를 외국에다 수출한다. 최근에 좀 줄어가 40%지 2010년에 보면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물건의 절반 정도를 외국에다 수출한다.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든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상당히 실제 부가가치는 낮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여기서 47%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냐.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GDP에 거의 한 10% 가까이 줄었다. 뭐 큰일이 생긴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줄었냐 그러면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이 많이 있는데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이 엄청납니다. 원유 수입량이 그 산유국에서 수입량이 엄청난데 실제 이제 그 국민 수에 따져보면 엄청나게 뭐 선진국에 비해서 배 정도 됩니다. 1인당 수입량을 보면. 그걸 다 소비하냐? 그게 아니라 수입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수입해가지고 절반은 국내에서 사용하지만 절반은 정제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가 정제해서 판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산인데 그 정제해서 팔면 그게 이제 결국은 생산해가지고 수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는 별로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일단 뭐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 반도체 D램을 만들어 판다 라는 것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생깁니다. 원자재 대비 국내에서 많은 노동과 많은 공장과 설비가 필요한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유를 들고 와가지고 울산이나 아니면 뭐 저기 여수 같은데 거기 있는 큰 그 화학 단지가 있죠. 거기다가 뭔가 파이프를 꽂으면 쭉 해가지고 그냥 휘발유하고 뭐 등등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 파이프를 다른 배에다 꽂아가지고 그냥 들고 가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설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중후장대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뭐 있고 굉장히 이제 첨단 산업이 많고 그것보다는 그런 산업, 이제 정유도 그렇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제철이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큰 철강 회사 중 한 개죠. 세계적으로 철강성과 석탄을 들고 와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이 샘물을 녹여 만들어가지고 철강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량도 많지만 그 때문에 그 유류 수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 유류 수출액이 수출량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늘었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늘었지만 단가가 떨어지니까 총 수출액이 이렇게 갑자기 확 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가가 떨어져가 크게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 때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동일합니다. 정유회사로서는 뭔가 하면 그 가격 변동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입 때는 원유 가격이 낮아지니까 뭐 거기 따라 가지고 그것과 정제해 가지고 파는 휘발유나 아니면 디젤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봐가 이건 굉장히 엄청난 숫자 변화다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뭐 그 해당 기업에도 뭐 그만큼 이 정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이야기하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을 때는 중국은 경공업을 통해서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인력이 들어가는 산업, 인력이 들어가는 봉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조립 그런 인력이 들어가는 산업에서의 낮은 인건비 그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장 사람이 들어가는 공장을 다 운영해가지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가 이제 뭐 저 인해전술의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장치 산업, 철강이나 아니면 이 화학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죠. 그 변신을 못했다 그러면 거의 경제가 그냥 퇴보됐겠지만 성공적으로 변신해 가지고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수출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따져보면 수입이 GDP로 따져가지고는 한 37%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뺀다 그러면 한 3%가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 차이가 3%, GDP의 3%라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준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1%도 안 돼요. 0.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입합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할 돈이 없으니까.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지 그만큼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한 것보다 수입을 적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GDP 3%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흑자가 너무 많다라는 걸 가지고 그 반대로 적자를 당하는 미국에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그 자국의 적자를 만드는 나라, 해가 뭐 중국부터 시작하지만 여러 나라를 지금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삼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흑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다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여기부터 쭉 흑자죠. 이것보다 이게 나왔죠. 이것보다 이거 높고 이거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흑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가 좋냐? 흑자가 좋냐? 적자가 좋냐? 나중에 국제 수지에 나오겠지만 적자를 지속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옛날에 적자를 지속했는데 이때는 이게 이제 소비를 위해서 적자를 지속한 게 아니라 생산용 자재, 기계 수입 때문에 적자를 그러니까 계속 빠른 성장을 위해서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계속하는 건 안 좋겠죠. 근데 너무 큰 흑자도 사실은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자율도 떨어지고 지금 주가도 폭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소위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가격 그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죠. 오른 이유는 이 흑자가 큰 원인입니다. 이 흑자만큼 우리나라에 돈이 더 생기는 거죠. 더 생기면 돈이 더 생기면 돈 더 생긴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할 것이냐. 은행에 그냥 정기예금에 통장에 그냥 집어넣을 것이냐. 그것보다 좀 더 수익이 되는데 투자를 하겠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 땅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 가격이 오르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가 많아도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이 흑자가 지금 다 국내에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거의 뭐 상당 대부분의 부분이 외국에 투자도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외국 주식을 엄청나게 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뭐 최근에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수소 트럭 만드는 수소 엔진 트럭을 만드는 그 주식을 많이 샀는데 갑자기 그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외국 주식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외국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그 살 수 있는 돈이, 외국 주식은 외화를 주고 사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이만큼 흑자가 생겨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구성입니다. 소비가 절반 정도, 투자가 한 30%,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가 지금 현재 지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출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과거 역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부터 쭉 보면 지출의, 소비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가 옛날보다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 했지만, 옛날에는 뭐 선진국보다 더 높았어요. 옛날보다는 현재 수준이 지출 비중이 점점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출했느냐, 소비가 많았느냐. 옛날 사람들이 뭐 과소비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소비 비중이 높은 이유가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소득 가지고 저축할 여력도 없고 겨우 먹고 살았는 거죠.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은 뭔가 하면 그냥 소득 대부분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원래 이제 빈부차가 뭔가 누가 저축을 하느냐 보면 상위 몇 프로가 대부분 다 저축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이 소비 수준이 높았습니다. 소비 수준. 전체에서 소비의 비중이 높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도 허리를 쪼아매가지고, 허리를 안 쪼아맸다 그러면 소비 비중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들을 보면 이게 뭐 80%, 90% 정도 갑니다. 거의 100% 가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 그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쫄라매가지고 투자를 이만큼씩 했죠.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뭐 딴 게 아니라 과소비가 아니라 국민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비중도 옛날에는 뭐 지금보다는 더 낮습니다. 10%가 채 안 됐죠. 근데 점점점 국가의 비중은 높아집니다. 소비의 비중이 이제 점점점 떨어지죠.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이제 먹고 살 만큼 됐다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고, 이제는 이제 알아가지고 뭐 저축도 하고 이제 먹고 살 만큼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50%에서 54%, 50%, 48%, 50%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수치를 보고 이제 또 한 이야기가, 외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미국은 한 66%, 70% 가까이 됩니다. 중국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의 비중이 낮다라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그래서 내수의 비중이 낮고 소비시장이 얕고 적기 때문에 소위 경제가 약하다. 아니면 외국에 비해 가지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내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수 비중을 높이면 이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높이면 뭘 할 것이냐? 이걸 높이면 어떻게가 이걸 높일 수 있느냐? 투자를 줄이면 이걸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건 투자를 할 것이냐, 소비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부 비중, 이것도 지금 자꾸 높이자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더 하자. 국가가 뭐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한테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국가의 역할을 더 하자. 라면 이것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개는. 이거 세 개 합이 거의 100이죠. 100이니까 선택의 문제죠. 이걸 높이려고 그러면 이거나 이걸 줄여야 되죠. 근데 아마 현재 국가의 역할을 줄이자는 데 가지고는 대부분 동의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늘리자고 이야기하죠. 이게 힘들 겁니다. 이걸 높이자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도 높이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높이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걸 줄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리 높냐는 이야기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정자본 선보가 높다. 우리나라 산업이 중후장대형이다. 그러니까 많은 산업이 장치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투자가 드는 겁니다. 많은 투자가 들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산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게 줄고 이걸 더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산업을 포기한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산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정유 산업에서도 정유를 국내 소비량만 정유를 하면 여기서 수출이 확 줄게 되는 겁니다. 수출이 확 줄게 되고 GDP가 다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DP 중에서 절반 정도가 거의 수출에서 나온 거죠. 40%에서 50% 사이가 수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수를 키우려고 그러면 수출 산업을 줄여야 되는 거죠. 수출 산업을 줄인다 그러면 결국은 GDP가 줄고 결국은 옛날보다 더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게 단순히 외국하고 수치를 비교해 가지고 그 숫자를 키우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계돼 가지고 지금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값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때 따라 가지고 이런 여러 이제 다른 영향이 발생하죠. 그게 뭐 부작용이라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사실은 그 과정의 내용을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게 지금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뭐 지금 현상 유지가 맥시멈이고 더 이상 이게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현재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후장대형 산업이 그렇게 유지되는 제일 큰 원인 자체 다행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중국 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중화학 생산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나라 그러면 원유의 정제가 주로 어디다 수출하느냐? 주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동남아였죠. 중국, 동남아에 수출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이 빠르게 성장하니까 대신에 정유 공장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최적물, 디젤유를 주로 경유를 주로 수입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 정유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수요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하면 자기가 공장 만들어 가지 부가가치를 일부라도 더 챙기려고 하겠죠. 등등. 철강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마찬가지가 이제는 중국에서 그 제철소가 워낙 많아가지고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소위 중후장대형 산업에서의 생산품의 소비 자체가 더 이상 늘기는 어렵다. 더 이상 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투자가 더 이상 되기도 힘들다. 그런 상태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최근 예를 들어서 1, 20년은 중국 성장, 중국 경제 발전 덕에 우리나라 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효과가 거의 다 지금 소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옛날같이 그런 자본 가지고 공장만 설비만 자꾸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산업 소위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죠. IT나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서의 돌파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숙제죠 지금. 자,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지출측면 구성. 자, 여기입니다. 분배는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분배는 그러니까 GDP 중에서 이제 소득 누가 가졌느냐 썼느냐라는 거죠. 분배는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분배.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분배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소득, 노동에 대한 소득으로 봤죠. 오늘 배운 지출은 분배받은 소득을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를 했다는 것은 분배해서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게에서 GDP 50% 쓴 겁니다. 그 분배받은 소득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가게가 한 절반 정도를 썼다. 지출은. 즉 지출은 분배받은 소득을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류인데 가게가 사용하면 소비라고 이야기하고 가게, 집에서. 그 다음에 기업이 사용하면 모든 게 투자입니다. 물론 모든 게 투자고 정부가 사용하면 정부 지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 사용하면 수출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입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외국이 사용하는 사용분은 순수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에서 수입이 빼고 나면 순수출. 그래서 지출 부분은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아주 비중이 적다라고 했죠. 그러면 의미 있는 비중은 이 3개입니다. 가계, 소비와 그 다음 투자와 정부 지출. 2019년 기준으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비중은 49%, 31%, 17%였죠. 순수출은 3%. 좀 예외적으로 컸죠. 근데 더 꼭 줄을 겁니다, 이게. 이게 현상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만든 물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의 비중은 74%에서 49%로 쭉 줄어들었죠.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거는 소득 증가 현상이다. 여기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50%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엔겔 계수가 높다라는 이야기하죠. 가난하면 식품에 많이 지출하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이제 50%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 줄어든 것은 소득 증가했다는 현상이다. 정부 지출의 비중은 10%에서 17%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선택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선택 문제죠. 이제 옛날에는 워낙 못 산 나라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일을 했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거두려면 거둘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여러 국가의 기능을 좀 하라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생기고, 아니면 의료보험도 생기고,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도 생기고, 사회 인프라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시설, 그런 것도 더 보완을 하고, 현재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망, 의료 차원에서도 안전망 확충,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키울 것이냐 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죠. 자, 이게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 더 할 것은 이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1인당 GDP와 개인 소득 간의 관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인당 GDP가 36,000불 정도가 됐다. 2019년 정도로. 그러면 그게 이제 원화로 봐가지고 4천만 원이 좀 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4천만 원이냐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보여주면서 그게 왜 그래 되니, 여기다가 1인당 우리나라 5천만 인구로 나누면 그게 개인소득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것 중에서 개인소득으로 가는 것은 피용자 보수.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여기다가 영업이익료도 일부 가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친 부분, 요 일부하고 이거하고 합친 부분이 개인소득이지, 나머지는 고정자본 소모나 세금 등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n분의 1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소득은 아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받는 소득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조금 옛날 데이터인데 2014년 현재 1인당 GDP가 28,000불이었고 이때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800 곱하기 1,100 곱하면 한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연봉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4인 가구라 그러면 4, 32 연평균 소득이 1억 2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부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둘이 있고 4인 가구, 그게 지금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그런 게 표준이다. 그러면 4인 가구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평균이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 소득이 1억 2천이 되느냐? 라고 하면 다들 대부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는 연봉 1억이 사실은 꿈이었죠. 지금은 좀 비중이 높아졌지만 꿈이었단 말은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희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소한 거죠. 1억 2천? 그럼 굉장히 이건 고소득자인 겁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연소득이 이게 안 되는 거죠.
평균이 이거다? 이게 평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가게는 여기 크게 못 미치죠. 그 이유는 1인당 GDP를 개인 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GDP를 지금 봤지만 피용자 보수하고 영업익력을 통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까지 합쳐도 GDP의 절반 정도입니다. 결국은 개인소득으로 가는 것은 GDP에서 피용자 보수, 이게 이제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집의 소득이 보면 월급에서 나온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에서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가 나온 거 있고, 펀드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세를 줘가지고 부동산 세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마지막 부분들은 다 자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영업익력 차원입니다. 그게. 이런 거,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니면 뭐 임대소득을 다 합쳐도 GDP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GDP 나머지 절반은 지출 측면 구성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 GDP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GDP의 한 절반 정도다. 그리고 이는 지출 측면 구성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 한 절반이다.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 절반이라는 것은 민간은 소득 중 소득의 대부분을 씁니다. 물론 저축을 하긴 하죠. 근데 저축이 뭐 절반을 저축하는 사람 잘 없죠. 아주 부자들은 저축을 많이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평균 저축률이 10%도 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을 대부분 씁니다. 대부분 쓰죠. 근데 이제 그게 쓰는 것이 GDP의 절반도 채 안 되죠. 절반 정도였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 절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정도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조사도 하는데, 통계청에서 가구 조사를 합니다. 매달 해가지고 각 가구별로 소득이 얼마고 소득 원천도 보고, 그 다음에 지출도 얼마느냐,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느냐, 그런 걸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변화를 따라가지고 뭐 정책의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기도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27만 원으로 나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그런데 평균 가구원이 3.18명이고, 그러면 1인당 소득으로 보면 1,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가계조사를 봐도 1인당 연소득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돼가지고, 이거는 1인당 국민소득의 한 절반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1인당 GDP는 국가별 비교해서, 국가 간 비교해서 빈부를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받아야 될 평균적인 소득이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평균소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까지가 분배소득, 그 다음에 지출 부분, 분배 부분, 지출 부분에서 GDP를 나누어 본 겁니다. 그래서 GDP를 이 두 측면에서 나누어서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으로는 생산 측면입니다. 세 측면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측면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1900조 원만큼 GDP를 생산을 했는데 어떤 산업에서 얼마만큼 만들어냈냐. 산업별 변화를 봅시다. 산업. 어떤 산업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자, 2019년 GDP가 1919조 원이었죠. 그것을 산업별로 쭉 보면 이렇게 되더라. 자, 생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농림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서비스, 순생산물세 이렇게 나누는데, 그 옛날식의 분류죠. 사실은 소위 말해서 클라크식의 1차, 2차, 3차 산업의 분류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분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류가 상당히 이제는 그 경제에 좀 안 맞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뚜렷한 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전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제 왜 안 맞냐 그러면 1차, 2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광업, 소위 뭐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농업이나 광업의 비중은 이제 확 줄었고, 처음에 이 산업이 만들 때는, 이 산업 분류를 만들 때는 1차, 2차, 3차를 나눌 때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그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지금은 농업이나 광업의 비중은 뭐 GDP에서 그냥 미미하죠. 미미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은 뭐 그냥 그렇고 서비스업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 숫자가 크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큰 숫자의 세부 내역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여전히 세계적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본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분류를 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보면 쭉 이것도 전체 1919조 원 중에서 각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입니다.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보면 어떤 산업이 제일 큰 역할을 차지하느냐? 57% 압도적이죠. 과반수가 넘는 부분이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GDP가 과반수가 넘는 부분이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월급, 돈이 되는 것이 대부분 과반수가 넘는 것이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제조업 25%. 나머지는 미미하다. 합쳐가 100%인데 마지막은 산업도 아니죠. 순생산물 세금은 세금입니다. 이것도 법인세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로 보는데 세금. 그러면 사실 이걸 빼고 봐야 되는 건데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25%.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조업 최강국이다 그러지만 제조업의 이 비중이 생산품에서의 비중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4분의 1밖에 안 되고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온 겁니다. 뭐 농업 1.6%더 미미하고 광업은 거의 없고 뭐 전기, 가스, 수도 뭐 이거는 뭐 유틸리티는 분류하니까 드는데 이건 뭐 전체에서 비중은 뭐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건설업 또 5.5%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경제는 서비스 제조업이다.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와야 된다. 제조업이 강해야 된다. 제조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본다 그러면 경제에서 주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딴 나라에 비해 가지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아서 25%라는 이야기죠. 25%인데 대부분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선진국은 이 부분이 한 70%가 넘습니다. 제조업은 10%치 안 되고 이 부분이 70%가 넘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 구조가 그렇게 변화했다. 왜 그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잘못됐냐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겁니다. 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냐 그러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 공장은 사람 별로 필요 없죠. 공장 지어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딱 누르면 물건이 툭툭툭 나옵니다. 그러면 물건은 더 좋은 물건인데 이제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의 소위 GDP, 물건 가치의 비중이 주는 거죠. 물건 가치 비중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절대 더 나쁜 물건을 쓴 건 아닙니다. 훨씬 품질 좋은 물건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에서의 물건 가치 비중을 주는 거죠. 뭐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마 PC일 겁니다. 컴퓨터. 1980년대 PC가 처음 나왔는데 나는 처음 PC가 나올 첫 PC부터 사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썼는데 뭐 80년대 PC 그건 너무 심해가지고 한 2000년대 PC하고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관련했나 2000년대 초반 PC하고 현재 PC하고 비교해 보면 그 20년 동안 PC의 품질을 따져보면 PC의 품질이 아마 수천 배 빨라졌을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도 수천 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떨어져요. 품질은 수천 배 좋아졌는데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자동차를 이야기해도 자동차가 매년 신차가 나오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오릅니다. 조금 올립니다. 올리는데 대신에 품질은 엄청나게 더 좋아집니다. 작년에 옵션으로 있던 것을 다 디폴트로 집어넣고 가격은 조금만 옛날 작년 옵션 돈 낸 것보다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의 품질은 그것도 1000배는 아니지만 몇 배는 더 좋아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가격은 별 차이 없어요. 조금 오른 겁니다. 즉 제조업의 비중이 이렇게 주는데 우리나라는 늘었지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직후 뭐 한때는 제조업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 제조업 비중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기술 발전 덕입니다. 기술 발전 덕에 그게 좋아진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제조업 비중이 낮은 것이 세계적으로 낮아진 것이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니라 좋은 현상이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업은 왜 이렇게 높냐? 자, 그럼 우리나라부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보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자,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을 보면 농업이 70년대는 4분의 1이 차지했죠. 근데 지금 농업 비중이 이렇게 거의 미미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농업 비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더 힘드냐? 아니죠. 더 많은 음식.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문제죠. 그죠? 더 맛있고 더 좋은 음식,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도 많이 하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뭐 옛날 같으면 아주 고가의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다 국내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해 가지고 우리가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농업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줄은 겁니다. 이게 줄었다는 이유는 농업 부분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그냥 쟁기 들고 가가지고 그냥 소 가지고 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쌀농사 지을 때도 그냥 뭐 이양기 트랙터로 다 끝내는 거죠. 사람 몇 사람이 뭔가 하면 그 넓은 땅을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비중이 줄은 겁니다. 이 비중이 줄었다고 해가 생산량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생산량은 더 늘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는데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비중이 준 겁니다. 뭐 광업은 뭐 우리나라에 원래 광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의미가 없고 제조업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70년대 보면 이제 17% 정도.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죠. 80년 22%, 25%, 26, 2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이렇게 쭉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이게 요때 정도가 우리가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계고 이제는 다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제조업에서도 물론 이제 뭐 여전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많은 부분에서 세계의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늘기는 힘들고 더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은 이제 많은 제조업이 사실은 상당한 제조업들이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국내 공장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중국의 인건비가 다시 오르니까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인도로 또 공장을 또 옮기죠. 그런 식으로 공장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제조업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인건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단순 조립이나 아니면 생산 같은 제조업은 옛날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줄고 그냥 세계적인 경쟁력,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한계고 이게 줄었다. 그리고 이게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정도라는 것은 선진국 어떤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제조업 생산품의 10%가 1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마다 다들 제조업을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다들 나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역대 대통령은 다 그 이야기 합니다. 다 그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인데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다. 강하는데 강해도 이게 25%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옛날보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전기가스 수도는 그냥 뭐 참고로 볼 것이고 건설업을 이야기하면 건설업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8%까지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집니다. 자, 건설업의 비중이 왜 줄어드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건설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 발전을, 그러니까 산업화를 많이 하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국토에서 이제 도시도 건설하고 공장도 짓고 아니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새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건설업은 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새로 만드는 것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리모델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선진국 비슷하게 이제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는 거죠. 생산. 건설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이 새로 완전히 만드는 국토를 완전히 뒤엎으면서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피크였습니다. 피크였고 이제는 이제 현상 유지 아니면 대체 아니면 조금의 새로운 개발 차원에서의 건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보다 이 정도 비중이 다시 올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보지 않고 이제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남북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북한의 건설 투자 그게 이제 엄청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때 되면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중장비들은 몽땅 북한으로 가가지고 아마 국내 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정도로 북한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를 뚫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야 뭐 평양 하나만 멋있게 해놨지 다른 지역은 거의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북한 개발할 때는 그때 다시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겠죠. 남북 합치면. 그러나 현재 남쪽 지역은 대부분 어느 정도 틀이 갖췄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이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서비스업.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제일 큰 목적은 서비스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없애라라는 거죠. 서비스업은 1970년대에도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서비스업이 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때도 제일 높았고 지금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살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그 생활에서 많은 부분의 그 소비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은 서비스업하고 관련된 거죠. 내가 진짜 돈을 1년, 한 달 동안에 그 용돈을 들고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조업 상품보다는 주로 쓰는 것이 서비스업이죠. 밥 먹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차 타고 다니고, 이거 다 서비스업이죠. 대부분의 일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고, 그게 그 본질적으로 인간들의 생활 활동인 거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도 뭐 3분의 1은 충분히 됐다는 거죠. 그 옛날 농업이 4분의 1 이상 될 때도 3분의 1이 된 겁니다. 뭐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식당, 그래,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 그러면 주로 식당, 요식업 아니면 숙박이죠. 식당, 숙박, 그 다음에 소매업, 유통업. 그게 전통적인 서비스업입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자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서비스업의 주 부분이었죠. 주 부분이었는데, 그게 점점 느는 것이 이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업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첨단 산업은 지금은 다 여기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 제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첨단 산업 서비스업 뭘 쓰냐? 제일 첫 번째, 스마트폰. 통신비 한 달에 내는 게 꽤 되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첨단 산업입니다. 영화라는 산업이 나온 지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되죠. 영화. 뭐 아니면 뭐 오락.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아니면 뭐 PC방에서 하는 게 뭐냐? 오락이죠. PC방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오락을 하는 거, 채팅을 하는 거, 뭐 또 아니면 놀이공원에 가서 노는 거, 뭐 모든 대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첨단으로 가면 금융산업이라는 게 다 서비스업입니다. 금융. 그 다음에 유통도 옛날에는 소매업, 가게나 시장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기업은 시장 가치로 최대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소위 인터넷 쇼핑몰이죠.
뭐 시작이 그렇고 그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지금 수익의 소스는 그것보다는 클라우드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서 아니면 이 그 중간 창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우리나라 뭐 옥션이나 뭐 그거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통업이죠. 유통업이 이제는 첨단 유통업으로 바뀐 거죠. 그 서비스. 그래서 이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런 구닥다리 옛날식의 뭐 그 뭐랄까 좀 수준 낮은 산업이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더 첨단 수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갈수록 세계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부가가치는 서비스업에서 다 나오죠. 부가가치가 뭔가 하면 특히 부가가치가 제조업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제조업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데 비해 가지고 서비스업은 업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마진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서비스업이다. 그게 서비스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비중이고 이 비중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산업 분류가 별 의미가 없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산업 내에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게 더 아마 관심 분야일 겁니다. 서비스업 내에 어떤 산업이 더 발전하고 어떤 즉 어디에서 일자리가 나올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어디서 진짜 내가 평생 먹고 살 일자리가 나올 것이냐. 대부분 여러분들 일자리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나온 거죠. 그게 금융이 될지 아니면 뭐 영화 산업이나 뭐 IT 산업이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제조업에 대해 가지고의 환상은 버리고 제조업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중요하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는 제조업은 갈수록 비전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성장세를 봐가지고는 서비스 부분이 훨씬 더 커진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